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신유만입니다. 찜통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경산과 포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폭염특보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인데요. 건강한 사람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는 극한의 더위가 찾아온 겁니다. 다행히 해가 구름에 가려서 우려했던 수준까지는 기온이 오르지 않았지만 야외 활동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이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땡볕 아래 밭일을 하는 70대 농부. 수시로 그늘을 찾아 얼음물을 들이키지만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별로 안 시원합니다. 날이 더우니까. 그냥 그래도 뭐 또 미지근한 물보다는 나으니까. 도심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손선풍기를 든 시민들도 아스팔트 열기에 걷는 것조차 힘겨워합니다. 엄청 더운 것 같아요. 역시 데프리카. 오늘 오전 경북 경산과 포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살수차로 도로에 물을 뿌리고 야외 작업 중단을 권고하는 등 지자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세요. 폭염 중대경보는 폭염특보 3단계 중 최고 단계입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 무더위가 이틀 이상 지속된 뒤 다음 날 체감 38도 이상 폭염이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온열 질환이나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높은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일수록 위험합니다.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기온이 올라가도 덥다고 인지하지 못하시기도 하고 정부는 야외 활동 중단, 시원한 곳으로 이동, 이웃과 가족의 안부 확인 등 3대 생존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폭염은 모래비로 잠시 주춤하겠지만 이내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대지를 녹이는 폭염에 동물들도 축 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강으로 계곡으로 피서를 떠났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하루에 100명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준석 기자입니다. 맹수의 제왕인 사자도 폭염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후미진 방사장 그늘 속에 사자 2마리가 지친 듯 누워 있습니다. 하마와 물범은 물박 열기에 놀란 듯 고개만 내밀고 있고 반발가슴곰도 그늘진 내실에서 밖을 우두커니 바라봅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더운 것 같아요. 호랑이들도 너무 더워서 안으로 들어가서 쉬는 것 같아가지고 못 봐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폭염을 피하려는 시민들도 강과 계곡으로 몰렸습니다. 한강에선 모터보트로 물살을 가르거나 카약과 윈드서핑으로 더위를 날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기분이 되게 좋고요. 하늘을 나는 느낌이 나거든요. 더위도 식히고 나와서 운동도 하시고 그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원한 계곡도 찜통 더위를 잊게 해주는 놀이터가 됐습니다. 물통을 든 아이 입가에도 아빠와의 물총놀이 산매경에 빠진 딸의 얼굴에도 한박 웃음이 떠날 줄 모릅니다. 계곡에 오니까 너무 시원하고 저희 가족끼리 치킨 한 마리 사들고 와갖고 물놀이 하고 있는데 아빠가 다슬기 잡고 물고기 잡는 모습을 보고 아주 기분 좋아합니다. 어제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수는 99명에 달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도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이런 와중에 제주도는 강풍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 공항에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불면서 항공기 10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오후 들어 운항은 재개됐지만 혼잡이 여전합니다. 제주 시내 곳곳에서도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공건 기자입니다. 제주국제공항 3층 대합실. 탑승객들이 출도착 상황판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강풍과 급변풍에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됐기 때문입니다. 출근해야 되는데 우선 연락은 드려놨는데 제일 빠른 비행기가 화요일 비행기라 그래가지고 좀 난처하네요, 되게. 계획이 있었는데 할 게 비행기 때문에 못 가게 돼가지고 내일 할 것도 취소가 되고 해서. 오전 6시 44분 초속 22m의 강풍이 관측된 이후 바람의 세기는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 이착륙 구간에서 바람의 방향이 크게 바뀌는 급변풍 현상이 지속되면서 오전 내내 결항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항공기 100여 편이 결항됐고
국제선 3편은 인천공항 등으로 기수를 돌렸습니다. 높은 파도에 연안 어선도 발이 묶였습니다. 1회지 3회 타면 주의보 내리는데 그냥 이제 우리 나갔다가 통제소에서 주의보 내리면 들어오려면 또 화수 들어야 돼요. 또 왔다 갔다 기름만 떼고. 제주 시내에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풍을 견디지 못한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갔고 가로수가 꺾이는 등 3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항공기상청은 강풍과 급변풍의 영향으로 오는 14일까지 비정상 운항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공항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공건입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정부 안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에 쓴소리를 해온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여당을 향해선 지지층의 눈치를 보고 당리당략에 매달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법제처장을 지낸 이 위원장, 현 정부 통합형 인사 중에 한 명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 위원장은 검사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제목의 글에서 현행 헌법은 수사의 책임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영장 신청권을 검사의 독점적 권한으로 규정한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지지층의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기본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보안 수사권 문제는 헌법과 건전한 국민 상식에 따라 논의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이를 강행하려는 민주당 지도부를 정면으로 비판한 겁니다. 정부 인사 중에 보안 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건 이 위원장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보안 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이 위원장은 여당이 주도한 이른바 법 왜곡죄에도 비판적 입장을 보였고 법 왜곡죄에 대한 제 견해는 문명에게 숙치이고 이거야말로 해서는 안 되는 법이다. 여당 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에 대해선 과잉 충성이라고 쓴소리를 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부총리급 공직자인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발탁한 대표적인 통합형 인사로 꼽힙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내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2차 공판을 앞두고 경찰 특수단이 당시 수사라인 윗선 중에 처음으로 박모 형사과장을 참고인 소환했습니다. 장윤기를 왜 강간살인이 아닌 살인 혐의로 송치한 것인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어제 광주경찰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던 경찰청 특별수사단. 광주경찰 지휘부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세요? 오늘 오전 장윤기 사건을 지휘했던 광산경찰서 박모 형사과장을 소환했습니다. 장윤기 수사팀의 보고를 받은 직속 상관으로 윗선 수사가 본격화한 겁니다. 특수단은 박 과장을 상대로 장윤기를 강간살인이 아닌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긴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사건 직후 광산경찰서장이 주재한 대책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혐의 적용 과정에 개입은 없었는지도 집중 추궁했습니다. 특수단은 수사팀 조사 과정에서 간부가 개입해 강간살인 혐의 적용을 막았다는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형사과장과 광산경찰서장은 장윤기 자취방에서 나온 핵심 증거 처리 과정에서도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입니다. 당사자들은 수사팀 판단을 받아들였을 뿐 개입이나 은폐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단은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이 사용한 업무용 PC 등 압수물을 분석해 실제 개입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검찰도 경찰 조사와 별개로 광산경찰서장 등 4명을 입건해 봐주기 수사 의혹 규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장윤기 사건, 범행 자체도 끔찍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증거인멸 정황들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죠. 이 때문에 여권 내에서조차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뉴스더에서 정치부 황정민 기자와 이 문제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 기자,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인데 이 민주당 안에서 완전 폐지에 반대하는 법안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모레 대표 발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성범죄와 아동,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 그리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에 한해서는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오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도 지적했듯이 이 보안 수사권 폐지 논의가 당권 경쟁과 맞물리면서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데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8월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자고 했습니다. 여당 안에서 여러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반대로 완전 폐지 입장을 옹호하는 여권 인사들의 목소리도 여전히 적지가 않죠. 네, 논란이 되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에 이제 장윤기 사건 자체로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은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까지 많이 보도되지?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는데. 보안 수사권을 존치하려는 검찰이 장윤기 사건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건데요. 김용민 의원이 4년 전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당시 이 모든 언론과 친검찰 전문가가 비난했던 것과 비슷한 흐름이라고 한 것과 유사한 맥락입니다. 야당에서는 유가족 피눈물을 닦아주진 못할 망정 비극을 난도질하는 야만적 행태라는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범여권에선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반대로 권장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보안 수사권이 완전히 없는 걸로 그냥 폐지됐다고 쳤을 때 내가 검사면 언론에 알리죠, 바로. 알려서 이거를 지금 경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다. 한쪽에선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문제라고 지목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언론을 활용하면 된다고 하니 지금 폐지론자들 간에 엇박자가 난 거냐 이런 냉소적인 반응이 여권 내에서도 나옵니다. 조금 혼란스럽네요. 조금 내부 정리를 미리 하고 이걸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일단 보안 수사권 없을 테니까 알아서들 해라. 이런 메시지로 좀 읽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국가의 형벌권 행사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긴다는 지적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당에서 거론되는 피해자 신고제 강화 역시 같은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미진할 때 이의 신청을 다각도로 할 수 있게 하면 부실 수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피해자에게 수사 부담을 떠넘기는 게 대책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내일 여성단체들은 국회에서 수사정보 접근이 제한적인 성범죄 피해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뿐이라는 지적이 담긴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어준 씨 발언 관련해서 전해드렸는데 김 씨와 관련한 논란이 또 있죠. 네, 민주당 당권 경쟁과 맞물려서 김 씨가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김민석 전 총리의 이 계엄 당일 CCTV가 논란입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은 김 씨의 CCTV 입수 경위를 문제 삼고 나섰는데요. 김 전 총리는 김 씨에게 CCTV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김 씨의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국회 CCTV 영상은 이 법과 내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되기 때문인데요. 국회 사무처에선 지난달 김 씨 측에서 해당 CCTV 제공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에선 입수 경위 진실과는 별개로 이 김 씨가 김 전 총리에게 계엄 표결 불참 해명을 위한 이 판을 깔아줬다는 데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선 김 씨가 정청래 전 대표와 거리를 두고 친명계와 관계 변화에 나선 거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황 기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경제사령탑인 김용범 정책실장의 정책과 발언을 두고 시장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환율, 주식시장 모두 김 실장의 입김에 따라 불안정성이 크다는 건데요. 정작 김 실장은 오늘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성장 경로에 들어섰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야당은 김 실장의 경지를 요구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오후 올린 SNS 메시지입니다. 경제사에서 정책과 산업 사이클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기는 드물다며 한국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강한 성장 탄력을 가진 나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고 썼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반도체 산업 사이클이 맞물리고
이것이 자본시장 재평가로 이어지는 등 생산 능력 확대와 성과의 자산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 수십 년 한국 경제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한국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성장 경로에 이미 들어섰는지 모른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 실장 발언이 도리어 경제 리스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대출 축소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로 집값 상승과 전월세난을 초래했고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가 성공 비용이란 발언으로 고환율 고착화를 불렀다는 겁니다. 성공의 비용이라고 했다가도 또 욕먹었고 저는 이 특별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는 생각이 짙어지고 있고요. 최근 지시한 레버리지 ETF 출시가 주가 불확실성을 초래한 데 대해선 한국은행 등이 제도 보완을 검토할 거라며 화살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 사과와 경지를 요구했습니다. 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고 국민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무거운 책임을 물어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십시오. 윤상현 의원도 시장 원칙보다 권력 요구에 더 충실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네, 정부가 이틀 뒤인 다음 주 화요일 14일부터 23일까지 4차례의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부처와 함께 직접 주택 공급과 대출 문제, 부동산 세제 관련 여론을 듣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이를 토대로 빠르면 이번 달 말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핵심이 되는 내용들 이유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토론할 의제로 보유세와 거래세, 그리고 실거주와 비거주, 초고가 주택 문제를 꼽았습니다. 정부는 보유세의 경우 세율 조정 없이 공시가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 가액을 높이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공정시장 가액의 경우 문재인 정부 당시 95%까지 높였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아졌습니다. 또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만 하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가 됐는데 이를 줄이거나 실거주로만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보유세 중과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주택의 가격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거래세는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편이 기정사실화돼 있습니다. 지금은 1주택자가 2년 거주를 포함해 10년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마저도 실거주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일부에선 정부가 부동산 세금 강화를 앞두고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신의 SNS에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집값과 전월세가 함께 치솟는 현실이라며 애둘러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놓고 또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휴전 MOU 체결 이후 벌써 3번째인데요. 이란 측은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까지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무인기가 불꽃을 뿜으며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이란군이 현지 시간 11일 쿠웨이트 주둔 미군의 탄약고와 레이더 기지 등을 공격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앞서 미군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키프로스 국적 컨테이너선을 공격해 선원 1명이 실종됐다며 보복 차원에서 이란 내 군사시설과 혁명수비대 관련 시설 등 목표물 140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 MOU 체결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놓고 이번까지 벌써 3차례 충돌했습니다. 이란 해군은 아예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하고 새로운 침략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و همه شهیدان این دو جنگ را از قاتلین جنایتکار و بی‌آبرو بگیریم.
این انتقام خواست ملت ماست. 하지만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오만 외무장관과 해협 통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만 측은 항로를 남북으로 나눠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남부 항로는 전쟁 이전처럼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는 방안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국제법에 따른 합의 도출을 위해 향후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지난 5월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HMM 나무호를 포함해 우리 국적 선박 2척이 남아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네, 국내 전분당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7년 넘게 가격 담합을 해오다 공정위로부터 7,400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정유사들의 26조 원대 유가 담합 혐의도 적발해 기소했는데요. 빵값부터 기름값까지 서민경제에 직격탄을 날린 담합 사건의 실체, 사회부 법조팀 류태영 기자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류 기자, 전분당 담합 규모가 역대 최고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먼저 어떤 기업들이 적발이 된 건가요? 네, 대상과 삼양사, 사조 CPK, 그리고 CJ 제일제당 등 4개 기업은 국내 전분당 시장 86%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과점 사업자들입니다. 검찰과 공정위는 이 4개 기업이 코로나19 확산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불안정해진 시기를 틈타 집중적으로 가격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수법도 치밀했습니다. 실무진이 은밀하게 모여 화이트보드에 적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는데 일반 전분과 물엿, 포도당 등 상품별 인상 시기와 액수 등을 공유했습니다. 당시 전분당 가격은 2018년 대비 4년 만에 73% 넘게 치솟았습니다. 네, 과자나 빵의 원재료인 전분당, 그만큼 생활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분과 전분당은 과자, 빵, 음료 등 각종 먹거리의 원재료입니다. 이 식품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의 원재료로 쓰여 물가 연쇄 효과가 적지 않습니다. 생활 물가 지수라고 한다면은 주로 먹거리하고 휘발유나 경유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들에 대해서 어떤 가격 상승이 있다면은 그게 서민들이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거죠.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가공용 수입 옥수수에 관세 0% 특혜도 지원해왔지만 기업이 공급가 자체를 담합하면서 정부의 관세 지원 효과는 무색해졌고 현장 고통만 가중됐습니다. 담합하는 건 손님들이 다 보면 왜 이렇게 비싸? 서민이 미치는 거죠. 서민이 제일 고통받는 거예요. 네, 이번엔 정유사사의 유가 담합 수사 결과도 살펴보도록 하죠. 무려 26조 원입니다. 헉소리가 나는데 내부 모의 정황도 드러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HD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등 법인 4곳과 이 정유사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올해 3월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고조되자 가격결정 부서장들이 모여 공급가를 대폭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유사 직원들이 모인 SNS 대화방에선 오늘 100원 더 올린다는 등 우리 올해 2조 벌 듯, 전쟁으로 먹고 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등 메시지가 포착됐습니다. 두 개사가 가격을 선제적으로 올리면 나머지 정유사들이 이를 추종하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국내 유가 폭등을 촉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미 업계에 만성화되어 있던 담합 관행이 경제 위기 상황을 틈타 더욱 노골적 형태로 발현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오르는 물가의 배경에 대형 담합도 있었다는 게 씁쓸한데요. 담합이 반복되는 이유는 뭔가요? 대책은 있습니까? 네, 걸렸을 때 치르게 될 과징금보다 담합으로 챙기는 부당이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 전문가의 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동안 담합에 대한 조사, 적발, 처벌 그런 강도가 기업들의 예상보다 낮았다고 평가된다면 기업들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적발의 위험을 감수하고 담합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게 되고 결국 담합을 주도한 경영진의 무거운 형사 책임을 묻고 피해 소비자들이 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제가 안착해야 실효성 있는 억지력이 생길 것이라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잊을만 하면 전해드리는 뉴스라 답답한 마음인데요. 서민 등골을 휘게 하는 담합 문제 반드시 근절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류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디지털 유심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를 모은 업체가 돌연 잠적했습니다. 이들은 BTS 콘서트 등 관광 특수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는데요. 확인된 피해자만 570명이 넘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사무실 출입문이 닫혀 있습니다. 디지털 유심인 이심을 판매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업체인데 돌연 자취를 감춘 겁니다. 2년 전 설립된 이 회사는 지난달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거를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한 번은 보고 저 작년 겨울에 왔는데 그때는 바쁜 것 같은데. 이 업체는 BTS 콘서트 등 관광 특수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또 물건이 잘 나가더라고요. BTS 공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이게 급작스럽게 많이 나가는가 보다. 하지만 실상은 신규 회원 돈으로 기존 회원에게 수익을 주는 돌려막기식 사기였습니다. 실제 출금이 이루어진 걸 본 투자자들은 지인과 가족까지 끌어들였습니다. 1,500 가까이 제가 출금을 했습니다. 집사람하고 저희 딸하고 아들하고 제가 이렇게 지금 권유를 해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30억 원, 고소인도 570명을 넘어섰습니다. 다단계식으로 하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모집을 해가지고 전산상으로만 계산이 남게 하고 돌려막기를 계속해서 신규 회원에게 피해를 끼친 사건입니다. 경찰은 30대 업체 대표를 입건하고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네, 요즘 고령 산모와 다태아 출산이 늘어나면서 고위험 신생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중증 신생아를 치료할 전문의 부족 문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대책 마련 필요한 상황입니다.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손 안에 겨우 들어찰 정도로 작은 몸집의 아기들을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살핍니다. 담당 의사는 생체 징후를 나타내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엄마의 자궁내 환경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지기 위한 이런 기본적으로 인큐베이터가 꼭 필요한. 이 병원의 15개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은 꽉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고령 산모와 다태아 출산이 늘면서 미숙아와 고위험 신생아도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신생아 중환자실은 모두 77곳에 이릅니다. 그런데 3분의 2가 넘는 52곳은 의사가 1명 또는 2명뿐입니다. 대부분 비수도권으로 전문의 63%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지역 내에서 의사들이 당직을 하는 건 그 자체로도 인력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전문의 공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 유일의 권역 모자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은 책임 교수가 사의를 나타내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을 축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전주에선 호흡 곤란을 겪던 신생아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다 끝내 숨지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70기 미숙아가 지금 10명 중에 1명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안전망이 안 깔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역 자체의 생존의 문제예요. 대한신생아학회와 산부인과학회는 다음 주 청와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현역 의원 4명이 당권 레이스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왜 자신이 새 사령탑에 오를 적임자인지 강변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 후보 간 유불리가 갈리는 선호투표제 도입을 둘러싼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지도부가 모여서 회의를 진행 중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정원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룰 오늘 확정이 되는 겁니까? 네, 민주당 지도부는 조금 전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닷새째 논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지도부 내에서도 이견이 큰 만큼 오늘 결론이 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선호투표제는 지지 후보를 1에서 3순위까지 선택하고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하위 득표자가 받은 2순위 표를 재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의원의 연대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 정청래 전 대표 측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친청계가 다수인 최고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표결에 붙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엔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고민정 의원 등 전대 출마자 4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정견을 발표했습니다. 첫 순서로 나선 고 의원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신중론을 강조했고 일단 폐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자는 것은 집권 여당의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김 전 총리는 개혁을 통해 국정을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함께 교감해온 국정 방향을 바탕으로 국민 주권 정부의 국정을 당대표가 돼서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어 송 의원은 집권당의 역할을, 정 전 대표는 개혁을 각각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관심을 안고 안아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입니다. 자전거 페달과 같은 개혁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후보 등록을 마무리한 뒤 21일 예비 경선을 통해 본경선 후보 3명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야권에선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새로 출범할 여당 지도부에 맞서 공세에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시기지만 국민의힘은 당내 징계 문제를 두고 갈등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선거 당시 자작극을 벌인 정의한 전 후보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의 신경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경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은 부산에서 열린 참정권 수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재선거, 선관위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는 소리가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 목소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입틀막에 나섰습니다. 장애 여론전을 통해 당 안팎의 사퇴론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부산 집회 직전엔 SNS를 통해 당대표 거취나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는 당원 뜻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며 강성당원들을 염두에 둔 듯한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국민정당으로 변모하자고 말한 정점식 원내대표와의 입장차도 두드러지는 양상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12.3 비상계엄 해제 당시 행적과 관련해 설전을 벌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한 의원은 이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다만 친한계는 안 의원의 복당 반대 주장에 공개 대응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테러 자작극 의혹으로 구속된 정의한 전 후보를 둘러싸고 때 아닌 공방을 벌였습니다. 개혁신당 측이 정 전 후보의 자작극을 사전에 알고 있었냐는 국민의힘 지적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정 전 후보가 국민의힘 보좌진 출신임을 거론하며 부산시장 선거 당시 양측의 밀착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개혁신당 당직자들이 캠프에 상주했는데 경찰 조사를 어떻게 모를 수 있냐며 물타기를 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법야의 혼란이 보안수사권 폐지 등 여당의 독주 대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우리나라가 고배를 마셨죠. 잠수함 성능은 합격점을 받았지만 승부는 나토 동맹 그리고 현지 생산과 정비까지 묶은 패키지에서 갈렸습니다. 하지만 세계 해양 방산 시장이 계속 커지는 만큼 앞으로 기회는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패배를 바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장동욱 기자가 K방산의 기회와 숙제에 맞췄습니다. 민관이 총력전을 펼친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한화오션은 최종 문턱에서 독일에 밀렸습니다. 잠수함의 기술 기준은 충족했습니다. This was a difficult, close decision between two highly qualified suppliers. And the Hanwha platforms met the capabilities, the very high capabilities of the Royal Canadian Navy. 최종 승부는 함정 밖에서 갈렸습니다. 독일은 노르웨이와의 공동 운영과 북극 작전, 현지 산업과 장기 정비까지 한 묶음으로 제시했습니다. 무기 성능만이 아니라 수십 년간 함께할 안보 파트너를 고른 겁니다. 세계 해군 시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첫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그리스도 신규 잠수함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함정을 교체하고 해군력을 키우려는 국가가 늘면서 한국 조선업계가 도전할 시장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회는 미국입니다. 미 국방부와 해군은 최근 한화오션과 HT 현대중공업에 군함 설계와 건조 역량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도 한미 정상 간 군함 협력 논의가 오갔습니다. 미국 군함 열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의사를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실제 수주까지는 미국 군함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법과 현지 생산 조건을 넘어야 합니다. 이제 동맹국이 원하는 그런 안보의 파트너로서 이제 수십 년간 같이 동행할 수 있느냐, 정치 외교적인 이런 협력, 그다음에 현지 생산, MRO 공급망 이런 것을 묶어서 이제 종합 안보 산업 패키지로 빠른 납기와 기술력은 수주전의 입장권입니다. 현지 생산과 유지 보수, 외교 안보 협력까지 묶어야 최종 계약으로 이어집니다. 캐나다의 고베는 K방산의 가능성과 함께 다음 수주전의 숙제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뜨거운 더위를 이열치열로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수에서 헤엄을 치고 123층 초고층 빌딩의 계단을 오르는 이색 스포츠 대회가 열렸습니다. 10대부터 80을 앞둔 참가자들까지 극한의 한계에 도전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2, 1. 출발 신호가 울리자 참가자들이 일제히 석촌호수에 뛰어듭니다. 힘차게 팔과 다리를 저으며 호수를 가릅니다. 마치 물고기들이 물을 차고 오르듯 물방울이 튀어오릅니다. 호수 두 바퀴, 1.5km를 수영한 뒤 기다리고 있는 건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롯데타워. 가장 꼭대기층인 123층까지 2,900개가 넘는 계단을 뛰어오릅니다. 결승선을 앞두고는 지칠 대로 지쳤지만 해냈다는 생각에 환하게 웃습니다. 계단 올라올 때도 좀 실내다 보니까 답답하고 좀 호흡도 차고 했는데 서로 이제 또 여기서도 배려해 주시면서 화이팅도 하고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80을 앞둔 참가자부터 젊은이 못지않은 노익장을 과시합니다. 100층까지는 그냥 내 페이스대로 걸어오고 20층, 100층부터는 체력이 남아가지고 뛰었어요. 부부가 함께 도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혼자 나와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족이 같이 하면 약간 의지되는 것도 있고. 올해로 5번째를 맞은 이 대회는 지자체와 기업이 석촌호수 수질을 개선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작업에 의해서 악취면도 굉장히 저감이 되고 실제로 수질 경관도 굉장히 좋아진 현장으로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역대 최다인 10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이색 스포츠 공간이 된 도심호수와 초고층 빌딩을 만끽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네, 북중미 월드컵 이제 4강이 가려졌죠. 쉼없이 달려온 대회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역대 최고의 수익을 냈지만 공정성 등 여러 부문에서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신은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귀국한 오마르 아르탄 심판을 향해 환호가 쏟아집니다. 소말리아 출신 1호 월드컵 심판으로 미국을 찾았지만 입국을 거부당하고 되돌아오자 격려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란의 축구대표팀도 일부 관계자가 미국 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경기 24시간 내 입국하고 끝나면 멕시코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Anybody with IRGC connections was not going to get in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tilizing a soccer tournament as that excuse. 반면 개최국인 미국에는 관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파의 전화에 미국 선수의 퇴장 징계를 사실상 무효로 만들었다고 자랑했습니다. You know, he really pushed it in this country. I'm the one that got them to do it. 피파는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지만 수익 창출에는 어느 때보다 활발했습니다. 본선 참가국 수가 많아지면서 전체 경기 수가 늘었고 변동가격제 도입으로 결승전표는 600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It's by far the most expensive World Cup I've ever been to, so I can see how people can get a little bit upset. 중간 휴식 시간에 더해 결승 하프타임 쇼까지 도입되면서 광고 잔치가 벌어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피파는 이번 월드컵의 직접 수입만 역대급인 13조 원을 챙길 전망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네, 고등학교 야구 최강자를 가리는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충북의 세광고가 경북고를 누르고 우승기를 들었습니다. 창단 이후 첫 청룡기 우승이자 전국대회로 범위를 넓혀도 무려 44년 만에 우승입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세광고는 초반부터 경북고 마운드를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1회 초 전영훈이 안타로 기회를 잡자 서정휘가 곧바로 좌전 적시타로 선취점을 냅니다. 타선은 2회 초 더 빛났습니다. 1사 만루 상황에서 황동민이 희생플라이로 2대 0을 만들었고 김우진이 1, 2루 사이를 빠져나가는 2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4대 0까지 달아났습니다. 경북고는 5회 말 조채환의 2루타와 최우준의 안타로 2점을 만회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세광고는 9회 초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1사 2루에서 이상준의 중전 안타와 황재윤의 우전 안타로 2점을 더 뽑으면서 6대 2로 경기를 수월하게 마쳤습니다. 세광고가 청룡기에서 우승기를 든 건 1954년 창단 이후 처음입니다. 전국대회 우승으로 쳐도 1982년 황금사자기 대회 이후 무려 44년 만의 기록입니다. 최우수 선수상에는 4타수 2안타 1타점으로 활약한 서정휘가 선정됐습니다. 서정휘는 모두 5경기에 출전해 경기마다 안타를 때렸습니다. 제가 시즌 초반에 부진하면서 마음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코치님과 감독님과 말씀 잘해서 컨디션 관리도 잘 해주시고 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대회를 9번 석권한 경남고와 함께 최다 우승 타이 기록을 달성하려던 경북고는 세광고의 마운드에 막혀 2위에 머물렀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전국이 폭염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시원한 계곡물에 몰려 몸을 담그고 더위를 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더위가 낮에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밤에도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열대야주의보도 확대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에서 27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은 5에서 최대 4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전남과 경남 서부, 제주 지역은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6도, 광주 27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3도, 대구 37도로 대부분 지역이 33도를 웃돌아 이번 폭염이 내일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7월 12일 일요일 뉴스7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